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골의 겨울밤, 낡은 초가집 창문 너머로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강지처는 박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함께한 등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눈앞에 쏟아지는 화려한 금빛 가루에 눈이 멀어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린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우. 오늘 우리는 그가 저지른 죄, 그리고 그 죄가 불러온 소름 끼치도록 처참한 말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선 중기, 이름 없는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하나. 그 집에는 고된 삶을 스스로 선택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이. 남편 선우가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하루와 젊음을 모조리 갈아 넣은 여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덕이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등잔불 아래에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귀가 보이지 않아 눈물이 맺혀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굳은 살로 뒤틀렸고 손등에는 피가 마른 자국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집안의 땔감이 떨어졌습니다. 덕이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끈을 동여매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날랐습니다. 발은 꽁꽁 얼어터져 진물이 났지만 덕이는 자신의 발을 녹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방에 구들장이 식으면 그를 못 볼 텐데.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남편의 책과 먹, 그리고 따뜻한 방 한 칸이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그녀의 발자국 옆으로 붉은 피가 흘러나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그저 숨을 고를 뿐 한 번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려면 기름값과 길비, 숙박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팔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덕이는 잠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한때 풍성했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비녀를 뽑고 검은 머리칼을 한 줌, 두 줌 잘라 엮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장터에서 기름값과 쌀 몇 대로 바뀌었습니다. 덕이는 그 돈을 꼭 쥔 채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번 과거는 맘 놓고 다녀오. 길에서 허기지지 않게 제가 다 준비해 두었어요. 선우는 그 말이 어디서 난 돈인지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이 훗날 그의 인생을 뒤흔들 죄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했던 것일까요? 선우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한양에 입성하던 날 꽃가마와 북소리, 축하의 함성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덕이는 먼 길을 따라가 사람들 틈에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순간만큼은 덕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내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하지만 그 다짐은 한양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서서히 사그라지는 연기와 같았습니다. 관직에 나가 사람들에게 나리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선우의 어깨에는 오만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료 관원들은 비단옷을 휘날리며 고상한 시를 읊었습니다. 술상에서는 진귀한 안주가 끊이지 않았고 향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를 맞이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낡은 초가집 냄새, 된장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거친 손마디를 가진 아내 덕이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그 손이 어느새 선우에게 천박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삭바느질로 굵어진 손가락마디는 흉측한 벌레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말투는 촌스럽고 거칠게 들렸습니다. 선우는 어느 순간부터 동료들에게 자신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덕이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냄새 나는 음식을 어찌 먹으란 말이냐. 덕이는 그런 말을 들으며도 다만 고개를 숙이고 밥상을 치울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은 절세의 기생 월양을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월양은 선우의 허영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깃에 비단향이 스며들자 덕이의 된장 냄새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기루의 방 안 촛불 수십 개가 환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월양은 간드러진 노랫소리로 선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은잔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나리, 그 촌구석 여편네는 나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애군과 같습니다. 나리처럼 고귀한 분의 곁엔 저처럼 향기 나는 꽃이 어울리지요. 그 더러운 손을 가진 여자가 나리의 도포자락을 만지게 두실 겁니까? 술에 취한 선우의 눈빛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맞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의 오점이다. 그날 밤 선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덕이의 가슴을 발길질로 짓밟았습니다. 어느 진눈깨비 흩날리는 저녁, 선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덕이의 보따리를 마당으로 내던지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내 이제 큰 뜻을 품은 몸이니 너처럼 무식하고 냄새나는 여편네와는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돈 몇 푼 줄 터이니 당장 꺼져라.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마라. 덕이는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머리카락을 팔아 서방님을 먹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이렇게 휜 것이 누구 때문인데 이러십니까? 그러나 선우는 냉정했습니다. 그 흉측한 손을 내밀지 마라. 소름이 끼친다. 선우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덕이를 진눈깨비 속 거리 한복판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덕이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정처 없이 걷다 산속 사찰 근처에 이르러 그만 힘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덕이를 살린 것은 산사의 노스님이었습니다. 절의 공양간에서 덕이는 쌀을 씻고 그릇을 나르고 방을 쓸었습니다. 비록 몸은 지쳐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발로 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져 사찰을 찾은 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남을 먼저 챙기는 덕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승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에는 세상의 풍파를 견딘 단단한 보석이 들어있소. 내 남은 생을 그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고 싶소. 그리하여 덕이는 정승의 정식 부인이 되었습니다. 가난과 천대 속에 살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지혜와 현숙함 덕분에 정승의 집안은 더욱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5년. 선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월양은 선우의 돈이 떨어지고 뇌물 사건에 휘말려 파직당하자마자 집안에 남은 재산을 몽땅 들고 다른 사내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관직에서도 쫓겨난 선우는 한순간에 떠돌이 거지가 되어 거리를 전전했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개밥 그릇에 남은 밥을 훔쳐먹다 매를 맞았고 발은 동상으로 썩어들어가 악취를 풍겼습니다. 한때 비단을 입고 걷던 그의 몸은 이제 누더기 옷을 걸친 초라한 몸뚱이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통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화려한 가마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정승댁 마님이 시주를 나오셨다.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선우는 가마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님 제발 한 푼만 제발. 가마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기품 있는 여인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덕이었습니다. 선우는 충격에 휩싸여 외쳤습니다. 더 덕이야? 내가 어찌나다. 내 서방 선우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그는 덕이의 비단 신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그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덕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차가운 눈빛으로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저 사내에게 쌀 한 섬과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어라. 짐승도 배가 고프면 우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저리 우니 어찌 적선하지 않겠느냐. 덕이는 선우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수를 하는 것조차 아깝다는 듯 마치 길가의 미물에게 베푸는 자비처럼 차갑게 적선했을 뿐입니다. 선우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오물과 뒤엉켜 떡이 져 있었고 발가락은 동상으로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덕이가 준 따뜻한 국밥을 허겁지겁 손으로 퍼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덕이가 내뱉은 짐승이라는 말 한마디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영혼을 도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우는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시장통 구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복을 발로 찼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빛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구석 한켠에서 선우는 쌀가마니를 움켜쥔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입가에는 말라붙은 국밥 자국이 남아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의 흔적이 겹겹이 남아있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사내는 그렇게 사랑도 명예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잃은 채 짐승처럼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 내리던 겨울은 가고 봄이 왔습니다. 덕이는 산사마당의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녀가 심은 것은 분홍매화였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뭐냐는 물음에 덕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홍매화. 내 첫사랑이 좋아하던 꽃이야. 그녀의 말 속에는 미움도 집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억, 그리고 오래된 인연에 대한 조용한 인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덕이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를 찾는 이들은 절 마당의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조강지처를 벌인 선비의 전설이 새겨진 나무라더라. 어떤 이들은 사랑을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덕이는 어느 날
자신의 그림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꼭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문장은 그녀의 일생과 선우의 죄, 그리고 용서의 모양을 모두 품고 있는 한 줄이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선비의 비참한 최후. 그 이야기는 한 사내의 몰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눈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처 입은 한 여인이 원망을 넘어 용서와 평온으로 나아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모양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붙잡는 사랑도 있고 보내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남기는 것은 끝내 미움으로 남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짐승에게 적선하리라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